네, 저희 오늘 토크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40분 정도 준비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객석에서 질문을 받을 생각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좀 특별한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음악 감독님께서 영화 음악을 USB에 담아서 준비해 주신 게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설 배우님께서 직접 굿즈를 쓰셔가지고 만든 머그컵이래요. 이걸 스태프분들께 다 나눠주셨다고 들었는데 한 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 굿즈 투어 가이드라고 영어로 써있는 여권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굿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종류의 특별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은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을 막 드시려고 하는데 제가 딱 끊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감독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연출한 곽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역을 맡은 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갖고 왔는데요. 이건 제가 최근에 남가요라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대구 2월드에서 사격으로 딴 건데 이따 퀴즈 맞히시는 분들께 하나씩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선영 맡은 이노아입니다. 자기의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없는 사람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예. 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네, 믿을 수 있는 사람,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탈북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이 소재로 처음에 시나리오 쓰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부터 감독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원래 관광통역 안내사 일을 하다가 사드 배치가 터지면서 일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사연을 보면서 제가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지하철을 탔었는데 그때 제 앞에 2분의 여성분께서 낯선 한국어로 좀 제가 듣기에는 되게 생경한 한국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경북도 사투리 아니면 중북동포 분들이실 거란 생각이 들었고, 두 분께서 이제 그 계절과 좀 다른 착장을 하시는 그 드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입으시고 되게 핸드폰으로 지하철에서 셀카를 열심히 찍으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되게 행복해 보이셨어요. 두 분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자거나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두 사람만 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디인가 애틋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기억 속에 탈북민을 제가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혹시 이렇게 계속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가이드가 탈북민이고 나만을 소개하는 일을 한다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뭔가 그런 제가 담고 싶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영화 후반부에 가면 남산에서 있는 장면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남산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그냥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두 사람만큼은 굉장히 애틋한 느낌이고 보이지 않는 북쪽이 보이지 않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 명은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이럴 때 갑자기 그 남산이라는 공간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을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쓰시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 또 느끼신 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이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는 영화들이나 다큐멘터리들을 보시면 굉장히 이야기들이 어둡고 무거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영화들이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많은 취재들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벌어지는 일들을 영화에 담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인신매매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폭력에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다뤄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계속 믿을 수가 없나 봐요. 저의 마음속에 있는 불씨. 근데 어쨌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나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걸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도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이제 시나리오 준비하시면서 취재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지 좀 궁금했어요. 일단 시나리오를 초고는 그냥 썼었고 그걸 그때 제가 사실 2017년도에 아카데미에서 장편 과정을 모집을 했었고 그때 냈었거든요. 2017년도에. 근데 그때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어쨌든 그리고 다시 이거를 또 도전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초고를 본 선생님들 중에 김경욱 감독님이 계세요. 줄탁동시라는 또 탈북민 분이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드셨는데 소개를 해주셔서 아무래도 만나 뵙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뵙고 나서는 완전히 시나리오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제 초고가 좀 밝았어요. 밝고 막 좀 어딘가 좀 떠 있었는데 뵙고 나니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이렇게 막 극단으로 몰려서 뭐 상황까지 가는 것이 갈 수 있는 그게 좀 영화적인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어떤 생존이라든가 그런 거, 생계라든가 이런 거에 훨씬 더 열심히 몰입해서 어떻게든 이겨내서 살아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훨씬 더 부각해서 담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음에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 시스템이 다른 환경에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압박감은 굉장히 크고 그렇다는 것을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좀 이제 놀라웠던 거는 에피소드 중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빵집 알바를 하셨을 때도 이제 다 언어들이 외래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부터 그거부터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은 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배우셔야 되고 근데 그런 게 그냥 배운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걸음마부터 시작하진 않죠, 아이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쵸, 옹알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게 하나하나 성인이 배운다는 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문화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고통으로 왜냐하면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같이 이제 좀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었는데 되게 자주 가시는 식당을 데려가셨어요, 밥집을. 그렇게 이제 만나 뵙고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그날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잠자서 꿈을 꿨는데 손을 제가 펼쳤는데 까만 벌레들이 막 계속 나와서 손가락을 무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아팠고 그 통증이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꿈인데도. 그러니까 그게 제 스스로도 이제 뵙고 나서 느낀 게 이게 굉장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들려주신 이야기와 제가 만들려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부담과 압박감이 굉장히 느껴지면서 이거를 잘 녹아내야 되겠다.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살아가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많이 그때부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나 캐릭터에 대해서 접근하게 됐었어요. 네, 이번엔 배우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 처음에 시나리오 보시고 이제 맡으실 역할에 대해서 어떤 첫인상 받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설 배우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탈북민이라는 설정이 없었으면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냥 20대, 이 시대의 그냥 여자아이라는 인상을 가장 먼저 받았었고 그걸 이제 감독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준비하기 엄청나게 많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입을 여는 순간부터 전부 다 낯선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한국어가 낯선 사람을 연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이를테면은 북한 사투리, 그다음에 중국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익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처음엔 엄청 부담스러웠었고 완벽하게 중국어랑 북한어를 구사를 하고 싶어서 애를 썼었는데 어쨌든 북한어에 대해서는 얘가 좀 숨기고 싶어 하고 또 중국어는 모국어가 아니고 한국어도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셋 다 되게 어색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좀 항상 새 언어 다 외국어를 대하듯이 떠듬떠듬 계속 머리에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대사 연습하면서 혹시 쓰셨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방법이요? 네. 저는 무조건 반복하고 그 선생님 북한어 선생님이랑 중국어 선생님께서 녹음해 주시는 거를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고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연습하고 그냥 러닝할 때도 연습하고 계속 입 밖으로 내려고 했어요. 특히 그 중국말 성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 노래처럼 들려서 좀 노래다 생각하고 하려고 했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전 영화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말을 딱 입을 여는 순간에 그 사투리 같은 경우는 억양이 서울말하고 또 다르잖아요. 표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그 높낮이가 다른 식으로 첫 소리를 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친구들이 영화 보러 왔었는데 지금 일 때문에 갔는데요. 걔네 이제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걔네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자꾸 이상한 서울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계속 사투리 안 쓴대.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도 많이 좀 따라했어요. 애들 만나서 물어보고 그래서 아까 여기 있으면 사람들한테 인사시켜주려고 했는데 갔어요. 네, 이번에는 이노아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시나리오 받으시고 어떤 인상이셨나요? 처음 딱 받았을 때 제 캐릭터를 딱 봤을 때 유일한 한국인이네? 유명한데? 이러면서 이 극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어서 일단 좋았고요. 그리고 한국인 그리고 또 중국어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어 이렇게 대사를 내뱉어 본 적이 입 밖으로 이렇게 대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도전적으로 다가왔어요.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역할이 약간 얄미운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다른 배우들과는 다른 고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잘못하면 너무 여기는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가 하면은 또 너무 그걸 약하게 해버리면 이 인물의 개성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의 성격을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님의 고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노아는
친화력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설이랑 그 현장에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일단 노력을 좀 했고요. 내외를 저 혼자서 이 친구는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그런 것도 있었고 감독님이랑 같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미선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캐릭터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조차 사실 저한테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빌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감독님의 의도는 너무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조절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냥 이 한영이가 미워서 미선이가 한영이가 미워서 까칠하게 굴고 자꾸 제재하고 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인으로서 정직한 한국인으로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그치만 어떤 선은 넘지 않는 너무 이렇게 이 친구를 막 밀어붙인다거나 그러지 않고 정직한 선을 지키면서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게 아마 미선이라는 역할의 입장에 이입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주신 이 미선 역할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선이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없는 거를 트집 잡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 미선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경복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녹화만 해서 따로 얘기할 뿐이지 그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지키는 선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배우님하고 감독님 시나리오하고 딱 맞는 그런 매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배우님 이미지하고도 뭔가 그 뚝 떨어지는 이미지가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격도 그러실지가 약간 궁금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감독님께 캐스팅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두 배우님 캐스팅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셨을지 또 현장에서 연기하는 거 보시면서 아 역시 내가 본 게 맞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장면들을 예시로 들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설 배우님은 저희 아카데미 저보다 앞기수가 찍은 이제 썬더버드라는 이지영 감독님 썬더버드 출연을 하셨었고 그때 워낙 이제 저희 학교 내부에서 이설 배우님 너무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함께 작업하게 될 줄은 몰랐었고 그냥 마음속에 저장만 해놓고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캐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해서 이설 배우님 연기하셨던 작품들 좀 찾아보고 그러다가 옥라면옥을 KBS 단막극인데요. 그때 탈북민 역할을 하셨어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배우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또 성숙한 느낌도 있어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매력인 건가? 공존하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전형적이지 않은 연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었고 그렇게 천만담을 가졌는데 천만담도 역시나 너무 좋아서 함께 한다면 저한테는 너무 행운일 것 같다 했는데 근데 사실 또 한 번 더 탈북민 역할을 물론 캐릭터는 다르지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또 흔쾌히 이설 배우님이 그렇게 탈북민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캐릭터인 거냐에 더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런 면도 저는 되게 좀 훌륭하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고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또 접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한영 자체의 애정을 가지고 그냥 그 캐릭터로서 모든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놓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온전히 한영 입장으로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수록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고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한영은 좀 잊고 있었다기보다는 완전히 매몰되어 있진 않으니까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설 배우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데 구체적인 씬이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오래 걸렸네요. 굉장히 많아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제가? 제가 잠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중에 이설 배우님 표정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속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 표정 같은 것을 계속 짓고 계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한영이라는 인물이 부딪히는 상황은 대부분 거기에 자기가 듣는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묵묵하게 있는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너무 지금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거야 같은 이 안에 있는 심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실 때가 되게 많다고 느껴서 계속해서 이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설 배우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영화 속의 또 하나의 스펙타클이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죄송해요.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기가. 근데 경찰서 씬이랑 이제 남산 씬이 기억이 나는데 경찰서 장면을 찍을 때 이제 이설 배우님 보면 이제 그 신만보 경찰관이 아니에요. 그 조사하는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입술을 지금 깨물면서 그 왜 신고 안 했냐고 또 리샤오에 대해서 이렇게 겁박을 주듯이 얘기하면서 사람이 입술을 이렇게 깨물고 연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앉아 있을 때 신만보 경찰관이 다가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이설 배우님이 전 이제 리샤오에 대한 생각도 걱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설 배우님께서 지금 이제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갈 수 없을 것 같다. 한영은 지금 내가 지금 일자리를 잃었고 이게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이런 감정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씩 뭔가를 더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한영으로 더 몰입을 해주시고 그런 표정들이 영화 속에 많이 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남산 찍을 때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많이 옆에서 울었을 때 한영도 많이 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울지 않고 그걸 애써 참으려는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편집하면서도 좋았었거든요. 정말 더 많지만 그렇게 자세히 지금 한 번 보셔가지고 잘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또 다음에 두 번째 관람을 하시게 되면 되게 미세한 표정 변화나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굉장히 연기를 섬세하게 해주셔서 그 부분들을 또 잘 캐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보시라는 특별 리퀘스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우님들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다 끝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제목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을 듣고 영화를 보면서 누가 믿을 수 없는 짓을 할 것이다. 의심이 많아서 계속 정미인가? 정미가 돈을 갖고 튀나? 아니면 저 보호관찰 형사가 뭔가를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안 좋은 극단적인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불안을 계속 안고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큰 굴곡이 없는 하지만 이 개인에게는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두 배우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인화 배우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전학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전학을 다니면서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 친구들 앞에서 친화력 있게 막 행동하고 적응하고 고군분투했던 그 기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우리 모두가 그 어떤 환경에서 이방인으로서 존재하는 상황들이 늘 있잖아요. 회사에 새로 취직을 해도 그렇고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해도 그렇고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처음 나에게 눈 마주쳐준 사람 그리고 나에게 말 걸어준 사람 그리고 나에게 친절해준 사람 그 다정함을 건네준 사람이 되게 인상 깊게 남잖아요. 근데 이 영화 안에서 한국 사회로 들어온 이 한영, 이 서바이벌이 시작되는 이 한영이의 인생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말을 걸어주고 이 주변 인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저는 한영이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의미로 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이런 의미로 짓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설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시나리오 읽고 엔딩에서 어딘가 떠나잖아요. 그때 보고 그냥 어딜 가서든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제목을 지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어요. 제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자꾸 저희 매니저도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매니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누군가를 신뢰하고 신용하기보다는 불신하는 마음이 더 보편적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까는 블랙 코미디적인 제목이다라고도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막 부산 영화제 가서 하는데 진행자분 계속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영화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마 제목에 대해서는 감독님도 생각해 보신 바가 있을 텐데 그건 마치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을 것 같아서 감독님께 여쭤보지 않을게요. 그리고 보신 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 보면서 했던 생각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독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영화도 그런 장면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그냥 평범한 보통의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 가이드였다고 하면 저렇게 인솔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라진 상황에서 지금 이 한영처럼 긴장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일부러 조장한 것 아닌가 같은 식의 눈길을 받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아주 작은 꼬투리마저 잡히면 자기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은 가장 먼저 어떤 잘못에 대한 추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강박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 이거는 꼭 탈북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 입장에 처하면 누구나 그런 강박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주변에서 잘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자기는 고립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아무하고도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 남았을 때 느끼게 되는 이 고립감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좋았던 게 후반부에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장면부터 이어지는 그 대목 있잖아요. 저는 이 형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 보고 있다가
너무 저는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고 결국은 이 불 꺼진 방 안에서 트리를 보고 있는 그 한영의 얼굴, 그 소파에 누워서 그냥 약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멍하게 누워있는 그 얼굴이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미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더 이상 없는 사람 얼굴이구나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어서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거칠게 줄거리를 요약하면 탈북민 20대 여성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이제 거칠게 요약이 되겠지만 정작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고립감을 느끼는 지금의 20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훨씬 더 넓혀서 이야기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어디로 가는 거였을까? 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님들께 여쭤볼까요? 연기하실 때 혹시 이설 배우님은 마지막 장면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다, 앞으로 뭐 할 것이다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읽으면서도 그랬고 계속 감독님께 말씀드렸던 게 북한은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제 3국 어딘가 어딘가 그때 걔가 가고 싶었어요. 어딘가? 네. 저번에 정원 언니는 저승길을 간다고 해요. 죽으러가는 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느끼셔서 너무 좋았고 시나리오도 그렇게 보였고 정말 너무나 고독감이 시나리오에서 느껴져서 이것은 정말 이건 정말 마지막을 끝내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 캐리어를 끌고 한영이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 그래서 그게 좋았다고, 이게 저희가 희열을 느낀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절절하게 마음 아프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장르가 바뀌는 것 같지만 네, 이번에는 이런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그 가이드의 목소리를 듣고 한영이가 이렇게 딱 뒤돌아봐서 굉장히 모호한 표정을 짓잖아요. 알 수 없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나 떠날 거야, 갈 거야. 약간 미워. 약간 미운 감정과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지 않았을까. 네, 엄마한테. 왜냐면 힘들면 도망치고 싶잖아요. 나를 따뜻하게 반겨줄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아마 저는 이제 그 마지막에 떠난다는 설정인 것도 좀 좋았는데, 왜냐하면 아마 그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북한을 떠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볼 때는 무조건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게 크니까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고, 뭐 굶주림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곳을 떠나오고 싶은 이유가 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다, 혹은 거길 다시 한 번만 다시 가보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을 짚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북한을 떠나오신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 한 번만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대사에도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경험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외국인만도 못한 사람들로 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절절한 이런 마음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서 정착하기보다는 아예 공식적으로 외국인 어딘가에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떠나온 이유와 다시 떠나는 이유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올 때 이유하고 이제 한국을 다시 떠나게 되는 이유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목적지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시는 분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감독님께 여쭤볼 건데요. 영화 내용을 보면 한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두고 한영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고독감, 고립감 같은 것들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는 여기서 한영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같이 사는 친구,
그다음에 계속 수시로 연락을 좋든 싫든 주고받아야 됐던 담당 형사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동생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동생은 아예 처음부터 연락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한영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한 명씩 떠나보내게 되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한영에게 이런 고독이라는 짐을 지우신 걸까라는 것도 좀 궁금했어요. 이런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준비했을 때는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많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근데 취재를 해보고 만나려 했을 때 느낀 거는 되게 헐헐단신 혼자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고독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만약에 상실된다면 그것만큼 이곳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모든 관계들을 하나씩 끊게 될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 상황적인 것도 있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사정과 의지에 의해서 점점점 관계들이 소멸되어 가는 것들을 좀 과하더라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싶었어요. 네, 이번엔 이설 배우님께 여쭤볼 건데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 초반에 클럽에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 클럽에서 춤 사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팔을 쭉 뻗고, 네, 이게 마지막에 남산 대목에서 춤을 추는 거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기는 한데 아주 일치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춤 동작은 어디서 온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그 극 중에서 정미랑 한영이가 영화관에 갔을 때 북한에서도 못 가봤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좀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된 삶을 살았을 것 같고, 그 음주 가무를 잘 즐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영이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클럽에 살아서 처음 가봤잖아요. 근데 무슨 춤을 출까? 근데 갑자기 내가 너무 막 춤을 잘 추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얘한테 익숙한 춤 사이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북한 춤을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춤을 이렇게 막 추시더라고요. 되게 한국적인 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갔는데, 제가 춤을 너무 못 춰가지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좀 길게 찍었잖아요. 춤추실 때 뒤에 웨이브도 하고 춤 진짜 잘 추셨는데 너무 잘 춰서 오히려 잘랐어요. 잘 추기 전까지 잘랐어요. 너무 잘 추셨어요. 저 거짓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춤을 좀 제가 만들어가지고 남산에서까지 연결을 하려고 나름 계획하고 연습해서 정미 언니랑, 그래서 언니랑 처음 만났을 때 평양냉면도 먹고 북한 가서 그 춤 연습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장면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민망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진짜 끝나버리면 춤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목에서 그 한영이 일하던 가게 마지막 출근해서 청소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 청소하는 대목에서 입고 있는 옷에 보셨나요? I am 슈퍼파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괜찮아요 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떠날 생각을 하고 일도 정리하고 생활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안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일부러 생각하고 입으신 건지. 제가 그거를 찾아서 사서 입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입고 싶다고 그냥 조금 좀 이제 클리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좀 입고 싶다. 그래서 사비로 사갔습니다. 그리고 친구 줬어요. 다시 입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 티셔츠가 집에 있으면 오늘 상품으로 갖고 와야지 했는데 제가 친구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서리 씨가 좀 더 깊은 얘기 했었는데, 그 켄러치 감독님의 미안해 리키에서 거기서 막 티셔츠 그쵸? 그 얘기 해주시면. 원래 모든 창의적인 거는 모방에서 시작된다고.
따라했어요. 근데 그거 봐주시면서 이제 조금 몇 번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되게 뿌듯하고 또 되게 감사했어요. 캔너치라는 그 영화에서 인물이 그 프리미어리그 또 이제 런던 배경이고 그 이제 티셔츠를 입어요. 근데 그런 좀 생활감이 있으면서도 어떤 자기만의 어떤 취미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질 수 있는 그 또래다운,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놓치는 것들, 제 세대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서리 씨가 하나씩 좀 정말 젊은 그 20대 탈북민이잖아요. 20대 탈북민 여성이 생각하고 고르고 샀을 법한 그런 의상이나 옷들을 착장할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런 활기들을 계속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의상팀에서 준비해 주셨던 옷은 좀 되게 소박한 옷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우리가 그 분들을 바라봤을 때 좀 익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을 테니 좀 이제 아무래도 형편은 어려우니까 새 옷은 못 사 입었을 것 같고 동묘시장 가서 나름 열심히 예쁜 걸로 골라 입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옷을 또 많이 준비해 갔는데 또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누구는 또 너무 옷이 좀 너무 예쁘게 입은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긴 하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기쁘고 칭찬으로 다가왔었고 또 화장을 좀 되게 막 빨갛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한영이 원래 화장은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처음 이제 누군가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화장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제가 중학교 때 화장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색한 화장이 빨간 틴트 막 토니모리에서 파는 거 그런 거를 발랐었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일부러 좀 과하게 했었어요. 네, 저희 지금부터는 질문 받을 건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일단 감독님이 먼저 지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선물은 뭘로 갈까요? 제작소 서리 씨 이거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질문자는 아, 그렇게 갈까요? 그것도 제일 신박한 네, 자, 그럼 이제 감독님께서 손 들어주시면 감독님께서 먼저 해주실 것 같아요. 저 그 의상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 한영이라는 역할이 목도리하고 비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푸른색 계열의 비닐하고 목도리를 쓰던데 맨 마지막에 떠나갈 때는 빨간색 비닐을 쓰더라고요. 혹시 그게 따로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루를 착용해서 뭔가 자유, 상징 뭐 그런 건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이설 배우님 이제 착장했을 때 컬러가 블루가 잘 어울리셨고 그래서 그 색을 가져가고 싶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추운 느낌이 들잖아요. 많이 차갑고 근데 그 차갑다는 느낌을 저는 계속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모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뭔가 그리고 목도리 자체의 의미는 좀 목을 많이 쓰기도 하고 가을이라서 추위를 좀 많이 느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가 고프고 뭔가 어딘가 굶주려 있는 느낌이 좀 의상으로 드러났으면 했고 그래서 비닐도 썼는데요. 뒤에 이제 붉은색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관객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북으로 간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되실 것 같긴 해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모자를 쓰고 있어서 네 그거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배우님의 뭐 컬러에 어울려서 이런 거는 아니었었고 네. 선물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컵 주시는 우리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소개가 필요합니다. 직접 쓰신 네. 간지 패널.
직접 근데 쓰신 이거를 색깔 글씨가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컵을 파란색으로. 직접 쓰신 글씨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이설 배우님께서 질문. 질문 드렸어요. 하얀색. 네. 그 올해 두 편이나 영화를 개봉하셨는데 흐르다에서 이 캐릭터도 그렇고 눈을 띄는 사람에서 그 캐릭터가 많이 무겁고 좀 어두운 캐릭터인데 혹시 두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뭐 이렇게 비교가 되셨다든지 아니면 반대편 지점에서도 뭐 구성을 하셨다든지 그런 시도가 있으셨나요? 그 이미지 맞나? 이미지야 어두운 이미지 맞아요. 나 실제 보면 안 어두운데 그죠?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선택했을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굉장히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도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재밌는 거를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온 것 같고 그거 하면서 차이는 흐르다 하면서는 대구말 쓰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면서는 북한말이랑 중국말하고 한국어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다음 작품을 진짜 한국말 서울말 쓰는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다음에는 이제 서울말 쓰는 거 나오니까요 12월에 이거 봐주시면 돼요. 거기선 좀 밝아요. 네, 서울말을 쓰는 밝은 캐릭터. 네. 그 선물 어떤 걸로 고르시겠어요? 여기서 올라오세요. 인형도 네네네. 인형으로? 이거요? 네.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귀엽고요. 친구들이랑 캐치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안고 있으면 따뜻하니까 잘 써주세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인호아 작가님께서 네. 유아 씨께서 질문 해주세요. 아 제가요? 네. 저기 제일 빠르셔가지고 진짜 경계가 비싸요. 빨리.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주인공 여배우가 떠날 때 인천공항을 가는데 왜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그쵸, 공항까지 가는데 저도 사실 약간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는 인천공항을 아주 많이 가봤지만 걸어간 적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새벽 같은 시간에 계속 걸어서 어딘가를 가는데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거기가 공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걸어가는 것으로 설정이 되었을까? 시나리오를 정말 많이 수정했었는데 어떤 버전에서 첫 시작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속이 울렁거려서 내려서 토를 해요. 그리고 걸어가거든요. 네. 사실 버스 안부터 찍고 싶었는데 저희 예산상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좀 걷어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시나리오를 고치면서 장소들이 합쳐지고 없어지고 생략시킬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이 많이 잘라나가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물이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 한영이 만약에 제3세계에 여행을 가든 어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엄청나게 즐거운 상태에서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심리적으로 마지막에 얼굴에서는 어쨌든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싶었던 거에서 조금은 실패한 사람의 얼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까맣게 블랙 화면이 된 다음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밝아지는 것. 어쨌든 그래서 한영이 저는 내려서 만약에 토를 하고 울렁거리지 않았다고 해도 중간에 내려서 그 길까지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마지막 한순간 한 번 더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물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저희 앨범이랑 USB 앨범이랑
여권과 네. 귀여운 여권. 네. 아 이거 정말 예쁜데요. 안에 보딩 패스도 있습니다. 네. 스페셜 네, 네. 배우님들의 사진. 예,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또 손 들어주시고요. 이번에 이설 배우님께서 지목해 주시겠어요? 가마레처럼 올리는 여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친구인 정미가 남자친구 생긴 뒤로 독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독일로 무사히 갔는지, 그리고 한영이는 나중에 독일로 친구를 만나러 가는지 이런 게 궁금했어요. 오경화 배우, 그 정미 역할을 해주신 배우님은 오경화 배우님이신데요. 오경화 배우님은 남자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을 그래도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슬픈 이민이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좋은 이민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독일에 잘 정착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은 만약에 뭐 중국을 가서 동생을 만났든 그 이후 여정이 다시 여행을 간 것이든 정미를 한 번쯤은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근시일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별했을 때 언젠가 만나자고 한 그 약속이 세월이 좀 많이 흐른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5년, 6년이 흐른 후에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둘이 마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고르실 시간입니다.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저 문어인형.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하고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바뀐 설정 중에서 가장 못하게 해서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좀 이상한 경찰 임태구에 대해 임태구 성격도 처음 갖고 그대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영화 보면서 열의 아홉은 한영이한테 호감이 있어서 저렇게 해주는 거다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된 거? 혹시 성격이 바뀐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설 배우님께는 만약에 그 임태구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고 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 뭔가 호감 같은 거를 표시를 했다면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에서 사실 엄마의 설정도 사실 있었고, 뭐 엄마랑 사실 통화를 계속해요, 연도를. 그리고 그 둘의 관계도 점점점 변해가요. 그런 관계 설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관객분들 이제 평을 꼼꼼히 다 보는 편인데,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엄마가 있었을 때 것들이 개연성이 훨씬 있고, 그래서 한영이 행동하거나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겪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설명이 충분히 되어지긴 하거든요. 그런 개연성의 면에서 좀 그것들을 걷어낸 부분들이 좀 그렇게 좀 아쉬움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는 지금의 완성한 버전이 좋고, 시나리오는 그냥 그때 제가 생각해볼 수 있는, 사실 엄마 부분은 물론 촬영도 했어요. 시나리오와 그런 어떤 편집본 전에 존재하는
전에 편집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어떠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완성된 버전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구는 네, 저는 그 임태구라는 그 경찰은 분명히 점점점 한영에게 호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한영이 다가오니까 태도가 그건 막상 또 다가오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준다는 것은 사실 신변보호 경찰관이기 때문에 탈북민의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정보를.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싶지 않은 어떤 한 남자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한영의 감정은 서리 씨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질문이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태호가 만약에 거기서 나한테 호감을 드러냈다. 아니 나는 남자로서 말고 친구로서 얘기한 건데 라고 절대로 이성적으로 좋아했다고는 해석은 하지 않았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좀 신뢰하기 시작했고 너도 나를 신뢰하냐 그렇게 해서 계속 관계를 좀 이어나가고 싶다의 의도가 더 강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좀 태호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와가지고 직접 조립까지 해주고 좀 그쵸? 이제 트리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트리가 상징하는 게 좀 가족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트리라는 것은. 그리고 제가 조사했을 때 탈북민분들이 트리를 처음 본 남한에 와서 처음 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대사에 넣으면 더 많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일부러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직접적인 것보다는 그냥 분위기로서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그 장면이 너무 이상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관객분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어쩌면 한영은 그 신변보호 경찰관이 사실 탈북민 중에 한 분이 이탈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영은 떠나기 전에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라고 걱정을 해준 오히려 그런 식의 어떤 감정 표현인데 그 신변보호 경찰관은 되게 그런 어떤 애정이라든가 뭔가의 그런 것으로 혼자 더 많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변보호 경찰관이 취하는 그런 태도가 어떤 제 생각에는 이제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드러내놓고 또 경계를 하거나 하지 않는 어떤 그 적당한 선에 가 있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첨언하자면 그 장면 찍을 때 트리 나오는 거 전반적으로 저는 약간 368의 소녀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그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 유리벽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분명 벽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한영은 그 벽 너머로 가보고 싶었으나 그거 잘 되지 않아서 좀 선망하는 마음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트리 보는 장면이 담겼으면 해서 그 장면이 완성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건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신뢰라고 하는 걸 주고받을 수 있는 남은 사람이 이 형사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감독님 말씀처럼 내가 떠나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사실은 성별이 다른 두 사람이 있으면 여자 남자 있으면 이 두 사람이 연애 관계로 발전할 것을 쉽게 상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여자였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덜 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지금 이 사람은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거구나에 대해서 좀 더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성별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 연애 감정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도 약간 고정관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을 거고요. 네, 선물. 네. 이거 진짜 레어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까 하고요. 이번에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질문 하나 더. 네, 이번에는 윤호아 의원님께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감독님, 배우님 너무 영화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가끔 이제 한국 영화를 좀 장르 상업 영화를 제외하고 이런 한국 영화를 봤을 때 미술적으로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자주 보여서 아쉬운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놀랐던 거는 그 미술이라든가 로케이션에 있어서 비어있는 부분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혹시 미술 감독님하고 얘기하실 때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좀 뭐 잘 생각하신 걸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미술 감독님 정말 본인의 사비까지 털어서 미술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여행사 안도 그 당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저희가 촬영할 때 그 여행사들이 다 문 닫거나 일을 막 거의 다 막 이런 상태로 공간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찾은 장소가 원래 그 목포에 있는 하나투어 지점 대리점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아예 문 닫는 이런 상태니까 다 집기들이 다 없거나 내려져 있고 이런 상태를 다 미술 감독님이 그게 다 드레싱하고 만들고 하나씩 다 만든 거거든요. 아예 가벽까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술을 다 해주셨고 화장품 가게도 마찬가지로 그 매대 자체도 다 틀도 다 만드신 거예요. 따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장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하나하나 근데 공간에도 다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 소통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과연 한영이 그 가는 공간마다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나 한영에게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 공간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영의 집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들이 소품이 많이 있을 것인가 해서 가이드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소품들을 많이 배치하려고 했고 그래서 한영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이제 과하지 않게 좀 단촐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좀 혼자만의 뭔가 꿈을 갖고 있는 어떤 뭐 잡지에서 뭔가를 찢어서 붙이거나 벽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한영이 갖고 있을 스토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고요.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중국 장면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이게 중국 가서 찍었어야 됐는데 이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다행히 그 최대한 뭔가 찾았는데 만약에 이제 가장 거리나 이런 것도 쉽게 미술을 했으면 저희가 빨간 그 등 있잖아요, 중국에. 그런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또 이게 제가 한국 거리라는 걸 스스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걸려있는 게 오히려 너무 더 가짜 같고 너무 만든 것 같을까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빼버렸어요, 빨간 등. 실제로는 되게 많은데 중국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나 그런 거 사실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는 조금 많이 달라서 중국 장면이 그 부분이 좀 제일 가장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남아있는 선물입니다. 네, 이 패스버스. 네. 오늘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영화 다 본 다음에 한영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래 살아서 한 30년, 50년 뒤에 네, 이런 모든 일을 다 추억거리로 이야기하고 가족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장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부디 영화에 대한 좋은 추억 많이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SNS에도 많이 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감독님이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끝나고 나서 예, 기억나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노아 배우님부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관람했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얘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서리의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섬세한 감정 연기나 표정 연기나 그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안의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영화를 애청하려면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쇼핑 강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성형 관람 강매를 하지만 강매 당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뭐 저희가 독립적인 환경에서 어렵게 찍은 영화고 또 이렇게 가볍고 엔터테이닝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선뜻 발걸음 하시기가 좀 어려웠을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 긴 GV도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는 뭐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시기 좀 많이 힘드셨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설 배우님이나 이노아 배우님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님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여서 배우님들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배우님들의 다음 작품들까지 기대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진짜 꼭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노아 배우님은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캐스팅을 꼼꼼하게 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팅하셨던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거기서 보고 이노아 배우님이 제작진분들, PD님이랑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느꼈어요. 만약에 이 미선이 너무 뻔한 어떤 배우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보다는 인간적이고 이렇게 정말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연기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노아 배우님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운 말투나 그런 것을 조곤조곤히 던져줄 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사를 뱉으시는 어떤 말투나 느낌들이 저는 반드시 가져가고 싶었고 그래서 함께 꼭 하고 싶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 긴장한 건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깜빡한 것 같아서 이노아 배우님에 대한 얘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계속 밤새도록 어떻게 보셨는지 관람평 다 보고 어디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별론데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저는 사실 좋아서 보셨다는 얘기잖아. 저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다 괜찮으니까 올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혹시 좋게 보셨으면 저희 주변에 영화 한 번 더 권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봉한 지 오늘 아주 3일 됐습니다. 오늘 긴 GV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보시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개봉 초기에 보신 분들이 소문 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쇼핑 강매하는 것처럼 됐습니다만 많이 소문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감독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배우님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감독님이나 배우님들의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힘은 역시 관객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